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오늘은 고대 전쟁사의 무대를 아시아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네. 아시아 하면은 뭐 중국입니까? 이렇게 바로 한 번에 맞추셔도 되는 건가요? 왜냐면요. 저는 일단은 많은 역사적 지식을 게임과 무협지로. 그쵸. 역사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삼국지, 수호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게임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하. 중국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접근이 웬일로 빠르다 싶었는데 아쉽네요. 무대는 중국이 맞으나 오늘 살펴볼 고대 전쟁사는 바로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 진나라의 전국시대 통일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나라 하면은 진시황. 그쵸. 많은 분들이 그래서 진시황이라 진나라인가? 라고들 많이 생각해요. 이런 오해도 네. 잠시 후에 다 풀어준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런 오해들 이 두 분이 모두 해결해 주실 거니까요.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통일전쟁. 교수님, 이 궁금한 게 있는데 다들 지금 학창 시절 또 혹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할 때도 춘추 전국시대 이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잖아요. 보통 춘추 전국 시대라고 네. 하는데 춘추 시대하고 전국 시대는 사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요? 예. 주나라라고 통일 왕조가 만들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서양의 봉건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을 봉건 제후들한테 나눠줍니다. 우리가 서양 영화 보면 뭐 백작, 공작 네네네. 그러잖아요. 그거 원래 사실 주나라 용어예요. 갖다 이제 붙인 건데 우리는 그게 서양 용어인 줄 알아요. 옛날에 뭐 이렇게 예. 재환공, 진문공 이런 사람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다 봉건제로 나눠주는데 봉건제는 자기에 따라서 군대의 크기, 뭐 세금, 나라 크기 다 정해져 있어요. 중요한 건 시간이 자꾸 가니까 네. 이거 안 지킨다는 거죠. 제후들이 커지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나라 말을 안 듣고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시대가 춘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의 차이는 춘추 시대는 일단 나라를 정복하는 건 아니고 네. 자기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장할래 그러고 싸워요. 그 주나라의 자리를 누가 그렇죠. 차지할 것인가? 차지한다기보다는 그 대행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전국은 이제 먹어버려요. 전국 시대 되면 거의 7나라가 마지막에 남게 되는데 네. 이 7, 전국 칠흥이라고 하죠. 얘들이 이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냐. 그렇게 싸우는 게 전국 시대입니다. 예전에 또 제가 게임에서 보면 말이죠. 삼국지의 시작이 뭐냐면 누가 왕을 모실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적통이야라는 그 자리를 찾기 위해 싸우지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기 위해 싸우진 않았거든요. 주천자의 적통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국시대와 춘추시대로 나누군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전쟁의 양상도 굉장히 달라져요. 춘추 시대는 어쨌든 대장을 뽑는 그렇죠. 자리니까 네. 싸울 때도 좀 스포츠 게임 같은 게 있어요. 아, 그래서 뭐 평원에서 싸워야 되고 뭐 승부가 나면 도망가는 적은 그냥 보내줘라. 사실 기사도 같은 거거든요. 근데 전국 시대가 되면 그게 아니라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싸워서 다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잔인해지고. 그리고 성벽에서 안 나가고 수성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기도 바뀌어요. 전국 시대가 되면 이제 철기 시대로 바뀌기 때문에 그럼 아예 다른 거잖아요. 청동기와 철기는. 청동기하고 철기의 제일 문제는 철기는 양산이 되거든요. 네. 군대가 왕창 늘어나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죽여서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잔혹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춘추 시대, 전국 시대 또 하나씩 이렇게 배워 나가게 되는데 전국 칠흥도 서열이 좀 매겨지나요? 뭐 그 서열이 날 것까지는 없지만 원래 지도에는 한미조가 원래는 한자가 다른데 진나라였어요. 네. 그게 이제 은나라, 주나라, 옛날 고대 왕국의 중심지죠.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선진 지역인데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나라로 쪼개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곽에 있는 게 북쪽에서 또 연나라, 제나라, 초나라, 진나라 이렇게 외곽 나라가 되는데 가운데 나라는 문명국이고 하지만 쪼개져서 좀 약하고 제나라 같은 경우는 저게 이제 산동반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도 산동 사람이라고 그러면 등치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바다를 끼고 있었고 소금하고 철의 산지입니다. 돈도 많고. 그다음에 초나라는 지도선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 네. 근데 문명은 좀 떨어지지만 나라도 크고 병력도 많고. 근데 초나라가 가장 왕이라는 명칭을 가장 먼저 썼던 나라예요. 초나라는 어쨌든 처음에는 제일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초나라가 통일할 거라고 생각했죠. 전통의 군사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진나라가 저기서 등장하는데 진나라는 의외로 땅이 비옥해요. 네네. 비옥하고 잠재력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공격하기는 쉬운데 쳐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위치적으로 거기 가서, 굉장히 예, 좋네요. 힘을 키워서 나오기 좋은 땅이죠.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한 철광석 매장량이 상당히 풍부했었어요. 그래서 이 무기의 생산 같은 게 상당히 조직적으로 잘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진나라가 결국 통일했잖아요. 네. 그 진이 뭐예요? CHIN. 그쵸? 진, 차이나. 차이나. 그래서 차이나인 거예요. 맞아요. 사실 영토뿐만 아니라 화폐, 뭐 문자, 도량형 이런 거를 모든 게 통일시키는 게 진짜 통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진나라면은 아까 오프닝 때도 허준 씨가 말씀하셨지만 진시황이라고 부르는 이 시황제가 세운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 진나라는 진시황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진시황의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나라고 진시황의 이름은 영정이었고요. 13살에 왕에 등극을 해서 시황제가 뭐냐면 시작하는 황제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냥 왕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아는 황제다. 내 아들은 2세 황제, 그 다음부터 3세 황제 이렇게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황제로서 내가 시작이다. 사실 서쪽 울타리 쪽, 그러니까 변방국가로 시작을 했고 나중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나라의 부국강병은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건데 원래는 그 한위조 삼진이라고 그러는데 네. 거기가 선진국이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원래 선진 이론이 많이 나왔어요. 춘추 시대하고 전국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 제도도 새로 바꿔야 되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스파르타도 헤일로타이도 해방시키고 이렇게 신분제도 바꾸고 이런 거 하자고 하는 이론가들이 삼진 지역에서 다 나왔는데 안 쓰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우리 손해잖아. 그랬더니 똑똑한 삼진 지역 출신들이 다 진나라로 가요. 수용을 안 해주니까. 예.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법가. 그 상황이라는 사람이 진나라에 가서 부국 강정책을 제시하는데 이게 뭐냐면 좋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나라를 완전히 재편한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많아요. 첫째가 뭐냐면 신분이 아니라 공적을 세우면은 신분이다. 아, 능력도 없고 네. 공도 세운 적이 없는데 귀족이라고 뻗대 있으면 다 잘라요. 넌 평민. 아무리 평민이라고 해도 전쟁터에 나서 공을 세우면 신분 상승. 군대도 오직 능력 위주. 근데 여기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법을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광장에다 장대 하나를 세워요. 네. 그리고 이거를 저 옆으로 뭐 10m인가 50m인가 옮기면 금 얼마를 주겠다. 그때 사람들이 다 비웃죠. 뭐 저런 거 한다고 뭘 돈을 줘. 아무도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속된 말로 미친 척하고 옮겼더니 정말 상금을 주는 겁니다. 아.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제 법을 막 잘 듣기 시작하는데 이제 모든 걸 이제 법으로 만들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그 일본 사람들 매뉴얼 좋아하는 식으로 네. 매뉴얼 만들어서 나라를 착착착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확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능력 중심의 사회, 자유를 중시하고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회. 지금의 중국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요. 아 근데 그 정도로 자유는 아니에요.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그래서 처음에 그 상황이 진나라에 왔더니 진나라 변방은 완전히 뭐 톡을 파고 살고 있더래요. 온 가족이 땅 속에 들어가서 원시 시대는. 예, 그 뭐 3대가 같이 산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들 나와서 가구를 나눠 5인 가족으로 나눠라. 그래서 가구마다 병사 한 명씩 내라. 이런 걸 다 법으로 만들어서 법으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성문은 몇 시에 열고 몇 시에 닫아라. 일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걸 법으로 통제해서 법가예요. 아니 근데 아까 왜 진나라로 이제 많이들 옮겨가면서 이 양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군대 병력이 수가 많아지니까 양이 많아지면은 뭐 커질 수 있겠다라고 싶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전쟁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양 많은 게 결코 또 이기거나 그럼요.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강력한 법치주의를 통한 국가 경영 이게 군대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죠. 사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나라의 병사는 전투에 세운 공에 따라 그에 걸맞는 상과 자기를 받았다. 전투에서 공 세우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왕족이라도 가차없이 처단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한번 전투에 임하면 진나라 병사들은 끝까지 가서 죽여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그치.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내가 적군을 없애야 그것에 대한 공적이 올라가니까. 진급이에요. 무조건 목단수대로 진급. 그다음에 이제 진시황의 어떤 통치 철학 중에 가장 중요한 거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국가 경영에 있어서 어떤 이상주의는 금물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군대의 조직력을 결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 사진을 보면 저게 지금 병사들의 모습을 네. 본다는 거죠? 진나라 하면 가장 많이 보는 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교과서라든지. 병마용을 분석을 해보면 병과에 따라서 갑옷의 형태, 무기의 형태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분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진시 황릉 근처 지하에 자리한 병마용은 1974년 한 농부의 우연한 발견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현재까지 발굴된 지하갱도 4곳 중 3곳에서 실물 크기로 만든 수천 점의 병사와 전차, 군마가 출토됐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진나라의 군사 편제는 물론 갑옷과 무기 연구에 자료가 되는 병마용. 진나라 군대의 강력했던 위용까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병마용에서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각 병과별로 다 나눠놓고 뭐 했고 하는데 그럼 저 군대를 가지고 진나라는 어떻게 강력한 전투를 벌였던 겁니까? 진나라 군대의 비밀 병기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네. 그 병마용에서 저 말이 나왔을 때 발굴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왜요? 왜냐면 중국에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 어디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처음에 그게 되게 의문이 상했는데 원래 말이 최고의 말은 중앙아시아에서 나잖아요. 몽고. 예, 몽고하고 중앙아시아인데 네. 이게 중국 내륙으로 올수록 말이 저질이래요. 아. 그러니까 저거는 아직 그 중앙아시아 침공하기 전이니까 네. 지금의 감숙성, 깐수성이란 중앙아시아와 중국 본토의 중간 정도에 있는 지역의 말인데 말이 되게 튼튼하고 왜냐하면 이때는 병기가 전차기 때문에 말이 힘이 좋아야 돼요. 네. 나중에 그 진나라의 그 유세를 했던 장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진나라 군대를 자랑할 때 하는 말이 뭐 진나라 말은 어디보다 튼튼하고 한번 뛰었다 하면 니네들 말보다 훨씬 멀리 뛰고 힘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옛날 전쟁에서는 말이 그냥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에요. 가서 말고로 까고 치고 물고 뜯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투만해요 진짜. 그러니까 탱크 성능하고 비슷해요. 야, 참 그러면 점점 더 궁금해지는 게 이거 어떻게 싸웠을지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세상은 병마용을 통해서 진나라의 군대를 알게 되지만 저희 도큐멘터리 전쟁사에는 병마용보다도 더욱더 친절하고 자세하고 자상하게 알려주는 이세환 기자의 무기고가 있습니다. 무기고 먼저 만나고 오시죠. 무기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막강한 군사력에 있었는데요. 오늘은 진시황의 통일전쟁에 사용된 다양한 무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시황의 군대는 새로운 철공 기술인 주물 방식으로 무기를 대량 생산했습니다. 주물이란 거푸집에 쇳물을 부어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기원전 200년이란 고대에 대량 생산을 시작했던 거죠. 이렇듯 항상 전쟁이 기술혁명을 가져오게 됩니다. 진나라 무기의 핵심은 노궁이라고 불렸던 석궁이었습니다. 활 시위가 거의 60cm까지 당겨졌죠. 이는 유럽식 석궁에 비해 5배나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즉 사정거리와 파괴력이 5배란 뜻이었죠. 더구나 화살은 나무 화살이 아닌 전체가 철로 된 철심 화살이었습니다. 풍부한 철의 매장량 덕분이었죠. 400m까지 번개같이 날아갔습니다. 더군다나 이 노궁은 사용법이 간단했고요. 3명이 한 조로 교대로 발사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전진하는 전술을 썼습니다. 더욱이 노궁의 부품을 규격화해서 늘 여분의 부품이 충분했었습니다. 즉 수리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대량 생산으로 무기가 풍족해지고 이는 전쟁의 승리로 귀결됐습니다. 한 중국 역사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지를 잠식하는 진시황의 군대는 마치 뽕잎을 갉아먹어오는 누에와 같다. 진나라 당시 기병은 매우 드물었고 말의 수레를 연결한 전차가 주력 부대였습니다. 최정의 돌파부대로 평가되었죠. 전차병들은 극과 노궁으로 무장했습니다. 또한 전차병은 과라는 무기를 이용해 상대방 전차에서 적병을 걸어 떨어뜨렸죠. 병사들은 피라는 창을 썼고요. 창 끝은 양날이어서 찌르고 베는 것 모두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과와 피 모두의 장점을 가진 극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로써 보병도 기병에게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진나라 병사들은 청동과 가죽이 혼합된 개갑이라는 갑옷과 투구를 착용했습니다. 병마용에서 출토된 개갑은 돌로 만들어진 석개갑이었으나 이는 실전에서는 쓰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천하를 통일하는 힘은 비단 군사력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진시황이 통일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또 다른 힘으로 무엇이 있는지 그
그 이야기는 전사 분석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사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나라가 단기간에 급성장을 하면서 군사력을 갖췄으니까 분명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이것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진나라가 막 세지니까 나중에 좀 후기에 오면은 이제 주변 나라들이 벤치마킹을 해요. 근데 자기들이 봐도 진나라가 센 비율이 뭐냐? 역시 능력본위 인재 등용이다. 능력본위의 인재 등용을 하면 자기네 제도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차마 그렇게는 못하니까 약간의 편법을 쓰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전국시대 사공자라고 있어요. 왕의 아들이나 왕이 못된 형제들을 해서 네가 어떻게 좀 인재들 끌어봐라. 그래서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하나 맡겨가지고 네가 어떻게 좀 잘 모아서 훌륭한 군대를 만들어봐라. 이래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맹상군이라고 있는데 맹상군은 아버지가 아들이 한 40명이 넘었대. 그 중에 제일 막내 아들이고 친분도 천한 여자한테서 났어요. 아버지가 걔 있는 줄도 몰랐대요. 그런데 얘가 커서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자기 후계자로 삼아서 맹상군이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맹상군이 무조건 한 가지 재주라도 있는 사람은 다 쓴다. 그래서 이제 오만 애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객이라고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그 중에 어떤 애가 왔는데 다구는 소리를 잘한다는 애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세상에 재주냐 그러고 막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는데 최하 등급을 줘갖고 이제 쟤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맹상군이 진나라에 사신을 가게 됐는데 진나라는 맹상군을 구류시켜서 죽이려는 목적이었어요. 왜냐면 얘가 사공자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진나라를 탈출하는데 성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유명한 얘기인데 닭이 울어야 성문을 연다. 아침이 왔으니까.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제 꼭 기억해가지고 살아났구나. 근데 여기 사실 얘기가 반전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맹상군 얘기가 그래 인재들을 끌어모아서 이제 진나라하고 한번 붙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기를 쓴 사마천이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맹상군 땅에 갔대요. 답사를 가서 갔더니 이 맹상군이 되게 훌륭한 사람으로 들었는데 동네가 영 지저분하고 범죄자도 많고 이렇게 어수선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동네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옛날에 맹상군이 그냥 한 가지 재주만 있으면 다 먹여준다고 그래갖고 천하의 날건달들을 다 끌어모아서 동네를 개판이 됐대. 그러니까 식객만 한 1000명이 넘었어요. 아니 다구는 사람 밥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나라는 기본적으로 제도를 바꿨잖아요. 법과 제도를 바꿔서 등용을 한 거고 이건 편법으로 네가 어떻게 끌어모아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갈 수도 없고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강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맹상궁이 진나라의 죄상이 되잖아요. 진나라가 제나라를 이겼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의 사람을 재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외국 사람이 와서 재상을 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였어요. 그래요? 네. 이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나라에. 이 사람도 초나라 출신이었어요. 재상이었는데 진나라 안에 있던 그야말로 성골 진나라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막 탄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가 왕한테 상소를 하나 올립니다. 이게 또 명문장이에요. 우리 지난번 펠로폰네소 전쟁에서도 여러 연서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나름 또 이 사람도 좀 피가 끓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진나라의 악기, 보석, 후궁은 모두 외국 산물이다. 보석과 오락은 외국산 사용하면서 인물은 추방하려고 하느냐. 바다는 한 가닥의 작은 물도 거절하지 않기에 바다다. 제왕의 땅에는 지역의 차별이 없고 백성에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명문이네요, 명문 진짜. 아니 근데 또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괜히 또 한편으로는 의심 가는 면이 없지 않아 조금 있거든요. 혹시 이 상소문에 담긴 노림수가 따로 있는 건 아닐까? 제가 너무 때가 탔나요? 이게 도사가 다 되시네. 우리가 첫 버전 했잖아요. 네. 정치라는 건 앞에서 보면 대리석이고 뒤에서 보면 쓰레기통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멋있는 말로 포장을 했는데 여기 사실 술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을 쓰냐면 7개 나라가 서로 각축을 하잖아요. 이때 전쟁은 꼭 전투로 승부를 내는 게 아니에요. 아예 전문 CIA, KGB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각 나라에 자기 편 매수를 막 해놔요. 그리고 누가 장군이 출전하면
제 부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다, 엄마가 어느 나라 사람이다. 그냥 첩보, 위장, 거짓 첩보, 뭐 모함, 이렇게 뇌물을 줘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정책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 안 들으면 전문 자객단 만들어가지고 암살하고. 이러니까 자기도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느 누가 우리 편인지. 손자가 왜 반간, 이중 간첩이 제일 무섭다. 이게 전부 이중 간첩이에요, 얘들. 그래가지고 전국 시대의 유명한 종횡과 합종 연행설 장희와 소진이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첩보 전문가들이에요. 가서 이중 간첩 역할하고 저기 가서 모함하고 역정보 흘리고 이러려니까 자기 나라에 외국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명망가를 데려와서 걔 인맥을 갖고 또 이렇게 하고 아니면 역정보 흘려요. 장군이 지금 저 재상의 사촌 동생 아니냐? 제가 과연 진심으로 싸우겠냐? 막 이러면서 온갖 역정보를 흘리죠. 그래서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지. 모든 나라 사람을 다 모아놔야 된다.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진나라는 법과 제도를 너무너무 잘 바꾸고 사람의 그 등용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이 올려서 강대국이 됐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됐습니다. 시황제부터 한번 만나보죠. 맞습니다. 도큐멘터리 전쟁사 인물탐구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전국시대 통일전쟁의 히어로 천하를 통일하고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을 건설한 진시황.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을 건설한 천하통일의 히어로 진시 황제. 본명은 영정, 13살 나이에 왕위에 오른 금수저. 근데 출생의 비밀을 갖고 의혹에 휩싸였다고. 이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진시황이 살아있는 내내 시달려요. 이런. 당시 위나라에 여불이라는 대상이 있었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상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돈 버는 스케일이 달랐던 사람이에요. 칠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돈 벌었던 사람인데 물건만 투자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사람한테 투자하자. 근데 당시 조나라에 누가 와 있었냐면 그 자초라고 해서 원래 이름이 이인이에요. 이인. 진나라 떨거지 왕자예요. 근데 이 조나라에 지금 와서 볼모로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투자를 하자. 이때 이인이 얼마나 사정이 안 좋았냐면 본국에서 돈이 안 오니까 거지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돈을 막 대주면서 여부리가 이른바 이제 사격의 스타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자기 애첩 중에 조희라고 있었거든요. 조희를 여부리가 임신시킨 다음에 이인한테 줘요. 괜찮은 조나라 여자가 있으니까 데리고 사십시오 이런 식으로. 근데 알고 보면 네. 자기 아이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나라에다 공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진나라 당시 태자가 누구였냐면 안국군이었어요. 네. 이 안국군은 지독한 공처가였어요. 부인이 화양 부인이었는데, 근데 이 화양 부인이 초나라 여자였어요. 그래서 초나라 복장을 하고 가서 화양 부인을 찾아뵙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화양 부인이 안국군한테 압력을 넣는 거예요. 양자로 삼읍시다. 오케이. 그래서 양자로 해서 떨거지었다가 갑자기 왕 계승순위가 탁 올라가요.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자초가 왕이 돼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 과정에서 여부리가 어마어마한 자금과 정보력을 동원해서 자초를 진나라 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초는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되자마자 낙양 땅 일대를 여부리한테 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세금 다 당신이 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재상이 되죠. 근데 또 덜커덕 이 자초가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진시황 어린 왕자 영이 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진시황이 여부리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는 거군요. 그런데 그거는 워낙 육아가 진시황을 싫어해요. 그래서 요거를 엮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시황이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는데 여부리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잖아요. 근데 진시황이 만만치가 않아서 그 막강한 여부리를 바로 쫓아내요. 아니 그 어린 진시황이 이런 능구렁이 같은 여부리를 바로 내친다는 게 그러니까 아버지를 쫓아냈다라고 이제 일부러 인성이 안 좋다면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게 해서 후대에 이제 많이 했다는 얘기도 이게 있어요. 그 결정적인 찬스를 잡는 게 진시황의 엄마가 또 어떤 좀 약간 스캔들에 추문에 휩싸여요. 그거를 계기로 해서 자기 이제까지 권력을 잡고 있었던 모든 세력들을 일거에 소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을 통일했다라는 자체가
보통 사람일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진시황은 역사적으로 앞에서는 비난을 되게 많이 하는데 사석에서는 칭찬 많이 하는 왕이죠. 근데 또 대놓고 칭찬하기 좀 힘든 게 좀 독재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 진시황이 대단한 사람인 건 틀림없어. 일단 역시 카리스마 넘치고 카리스마, 판단력 탁월하고 판단력. 자기 잘못 빨리 인정하고 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스케일이 커요. 진시황 하면은 가장 큰 업적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중국의 통일이죠. 예, 통일 상황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위쪽으로는 조위 그리고 이제 밑쪽으로는 초까지 완전히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어떻게 통일 과정이 진행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나라가 세지니까 제일 문제가 나머지 나라들이 연합해서 덤비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도 보면 가운데 보면 조, 위, 한 이렇게 세 나라가 있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한 나라, 위나라에서 조나라까지 가는 하나의 통로를 뚫는 겁니다. 그 통로를 뚫으면 조나라, 위나라, 한 나라가 다 절단이 나고 제나라, 연나라까지 직행로가 뚫리잖아요. 네. 그럼 한 번에 저기를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나라를 공격하면 이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초가 그만큼 가장 제일 강력한 넓으니까, 예. 제2의 서열이었군요. 그게 이제 크게 보면 대전략인데 문제는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진나라가 저기 위나라 화북 회랑을 뚫으려고 그러면 초나라가 뒤에서 덮쳐요. 아, 그렇다고 해서 천하의 진나라도 한 번에 다 상리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진나라 고민이 저놈의 초나라를 저거를 어. 어떻게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합종의 유명한 장이라는 이제 전략가가 나오는데 얘가 정말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합종과 연행해서 유명한 게 이제 소진과 장인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스승한테 배웠다고 해요. 근데 배운 게 뭐냐면 멋있게 말하면 웅변술인데 실제 내용 보면 거의 사기술이에요. 사람들한테 사기 어떻게 치나. 그래서 그거를 저기다 써먹는데 초나라를 치기 위해서 초가 제나라하고 굳건하게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초나라에 가서 야 당신들 이러지 말고 우리랑 편먹고 제나라를 너희가 삼켜라. 그 우리는 그동안 한위 조기를 치겠다. 초나라가 들으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좀 손해인 것 같은데 그랬더니 우리 땅 600리를 떼주겠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 먹자. 그러니까 조위한이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연재가 오른쪽 위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서 너 이쪽 다 먹어, 나 이쪽 먹을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수예요. 협약을 했잖아요. 네. 네. 바로 제 나라에 쫓아가서 쟤네가 치사하게 니네랑 끊고 지금 우리랑 편먹고 공격하기로 했다고 누설해버려요. 그래서 진나라하고 편먹고 초나라를 양쪽에서 공격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원교 근공. 가까이 있는 애를 공격하고 먼데 있는 애하고는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절대 국경 맞대고 있는 나라는 친구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초나라를 밀어내고 이제 화북 회랑을 향해서 전군이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랑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가 바로 장평대전이죠. 그렇죠. 장평대전이죠. 그러니까 진나라가 저 한나라 상당 지역을 차지하려고 써요. 근데 이 한나라의 상당 지역의 태수가 조나라 동맹국이었으니까 투항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나라는 이제 조나라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었죠. 조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파 장군한테 20만 원 줘서 이제 진나라군을 막게 했죠. 그다음에 진나라도 역시 왕홀 장군한테 20만 원을 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빅 매치가 성사됩니다. 근데 이 연파 장군의 전술이 뭐였냐면 거의 2년 동안 싸움을 안 해요. 계속 그냥 맞고만 있는 거예요. 왜냐? 연파는 상대적으로 이제 보급선이 긴 진나라 군대 이제 굶겨죽이는 작전을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때 진나라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 전선이 여러 군데였어요. 그렇죠. 전선이 여러 군데였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초나라가 진나라를 침공한다는 첩보를 입수해요. 이때.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난 거야. 그쵸. 이거 어떡하지? 이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이때 이제 또 한 번 이제 첩보 작전을 해요. 그러니까 조나라에 곽계라는 간신이 있었어요. 이 곽계한테 이름도 곽해야. 뇌물을 먹여요. 뇌물을 먹여서 이 곽계가 뇌물을 딱 먹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연파를 잘라요. 탁월한 전략을 세웠던 연파 장군을 경질시키고 여기에 누구를 세우냐면은 이제 조괄이라는 장군을 새로 임명하게 하는데 이 조괄이 어떤 타입이냐면 전쟁을 글로 배운 애예요. 항상 지도 펴놓고 워게임 하는 걸 정말 즐기네요. 아버지도 장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하고도 워게임에서 이겨요. 아버지도 얘는
이런 거는 잘하는데 이제 실전 가면 큰일 나겠는데? 나중에 조괄이 덜커덕 장군이 돼서 최전선 나가게 되니까 어머니가 왕한테 편지를 써요. 우리 아들 장군 시키면 나라 말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인물이었어요. 근데 사실 조괄은 자신만만했죠. 자신만만했죠. 근데 저는 하면 다 자기 작전대로 될 줄 알았지. 근데 바로 이 첩보가 입수되는 순간 백기라는 장군을 최전선 사령관으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둘이 싸우게 하죠. 처음에 백기의 전술이 뭐였냐면 처음에 초반에 일부러 져요. 그래서 끌어들여요. 조나라 군대를 깊숙이 끌어들인 다음에 단 한 번에. 왜냐면 딱 해보니까 거봐 내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대로 하면 이긴다고 했잖아. 쭉쭉 밀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조괄이 또 이게 실전해본 장군이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포위되면서 공격당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항복을 해요. 바로. 바로 항복을 해버리거든요. 거의 한 40만 대군이 항복을 했는데 거기서 백기가 이 40만을 생매장시켜. 이게 진나라 군대의 특징이었어요. 이제는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저기를 정복해야 되니까. 그렇죠. 왜냐면 얘네들이 언제든지 칼을 들면 반군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얘네들을 잡으면 내 공적이 올라가고. 아, 그래서 결국은 조나라까지 그 정말 힘을 잘 키워왔던 조나라까지 한 방에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제 위쪽은 싹 정리됐으면 진나라가 가만히 있어보자 이렇게 하고 쳐다보면 조나라가 딱 아, 맞아보는데. 정확하십니다. 조위 한 세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네. 이제 마지막 목표가 연나라거든요. 네. 근데 연나라 들어가기엔 배후에 초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나라를 이제 제압하지 않고선 그 통일 대업을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당시에 초나라는 그나마 진나라하고 어떤 대등한 군사적으로 이게 그야말로 맞짱을 뜰 수 있는 한번 붙어보자. 예, 네. 왕전이 이제 초나라를 치기 위해서 갔죠. 근데 왕전은 장기전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힘이 엇비슷하니까 여기서 섣불리 나섰다가는 큰일 난다. 근데 초나라 군대는 사실 싸우자 했는데 왕전은 안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초나라는 장군이 누구냐면 항현이에요. 항우가 항현 조카예요. 오. 그래서 항현이 무슨 전략을 썼냐면 우리가 후퇴하는 척해서 끌어들이자. 후퇴를 한 30리 해봤어요. 안 쫓아와요. 후퇴를 또 한 30리 또 했어요. 안 쫓아오네. 총 한 100리를 후퇴했어요. 그래도 안 쫓아오는 것 같아요. 이때 항현이 마음을 놨어요. 아, 쟤네 안 쫓아오나 보다. 바로 이때 쫓아왔어요. 바로 이때 쫓아서 일거의 초나라 군대가 완전히 박살이 나요. 이제 저는 이 전투가 그 진나라 군대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진나라 군대가 왜 능력보지로 군대를 키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장교나 하사, 우리말로 부사관들이 실전용 군인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진나라 군대는 늘 이렇게 북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싸워야 되기 때문에 속전속결에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2차 대전 할 때 전격전 해봤지만 구데리안이나 패튼 부대, 롬멜 부대가 장점은 늘 속전속결하고, 속전속결을 통해서 임무형 전술로 능력본위로 해놓은 군대는 대응이 빨라요. 패턴 부대가 발지 전투 때 열흘 걸리는 건 3일 만에 꺾었다. 네. 뭐 구데리안 군대가 열흘 걸리는 건 3일 만에 꺾었다. 이 아까 후퇴 작전이 그거예요. 초나라 군대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니까 후퇴라도 100리를 후퇴했다고요. 이 정도 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 방식대로는 이렇게 빨리 돌아와서 전투를 못 해요. 아, 그쵸. 근데 진나라가 왕조에 사실 노린 건 그거예요. 싸워보고 우리처럼 능력번위로 된 군대는 우린 3일 만에 꺾을 수 있어. 쟤는 열흘 걸리는데. 이래서 움직이면서 전투 태세가 안 갖춰졌을 때 남보다 빨리 무장하고 들어가서 치는 거야. 여기서 초나라 군대 완전히 전멸을 해버려요. 이게 다큐멘터리 전쟁사 하면서 정말 흥미진진하게 전투의 얘기, 전쟁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막 배워가고 하는데 항상 동전의 뒷면. 아픈 대리석이지만 뒤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통. 시황제가 통일을 했어요. 이제 그 광활한 대륙이 내 거야. 하지만 지금부터 정치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게 그렇지만 정복하는 것보다 다스리는 게 더 힘들어요. 유지하는 게 예. 힘들어요. 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지금 보세요. 몇 년째 저러고 있나.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돼요. 맞아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다. 뺄 땐 빼요. 요요가 안 와야 되거든. 근데 요요가 항상.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진시황의 사실 가장 큰 업적은 통일한 것도 통일한 거지만 이 국가가 유지되도록 만든 거. 사실 유럽을 한번 보세요. 유럽 대륙하고 중국 대륙하고 크기가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하나의 나라고 유럽은 지금 하나 만들려고 저고생하고 있어요. 네. 근데 중국은 2000년 전에 벌써 하나의 제국을 만들었고, 그러네요. 아무리 쪼개져도 다시 붙잖아요. 네. 이거를 만든 게 진시황의 제일 큰 업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쪼개지지 않는 하나의 국가를 만드느냐. 거기서 정말 천재인데 가장 첫째, 언어가 달라지면 쪼개져요. 그렇죠. 그래서 문자를 표음 문자가 아니라 표의 문자, 뜻글자. 그러니까 한자가 지금 보면 굉장히 귀찮지만은 네. 언어가 쪼개지지 않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사실은 한자도 달랐거든요. 뜻도 다르고. 쓰는 법도 다 다른 거예요. 예, 그거 하나로 딱 통일해요. 그 다음에 하나의 제국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돈, 화폐.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정말 사실은 돈이 아니라 돈을 갖고 교류를 해야 돼요. 자급자족, 자급자족, 자급자족 하면 안 봐도 되잖아요. 스파르타, 아테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쵸. 그러니까 돈으로 얽혀야 돼요.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사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것이 도로, 그 다음에 수레바퀴 통일. 그러면 도로의 폭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맞출 수 그게 또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세한 선생 대기자한테 물건을 샀어요. 한 푸대를 샀는데 이쪽에 오니까 수레 규격이 달라. 그럼 수레가 2대 됐다가 1대 됐다가 그렇죠. 복잡하죠. 그러니까 다 이게 통일이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한 대 주세요 그러면 됐다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싹 해가지고 도량형도 통일돼야 되고 차 규격도 통일돼야 돼요. 그 다음에 결정된 운하. 운하 파서 완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 쟤랑 헤어지자 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법은요? 법도 이제 진나라 사이던 법가를 쫙 전국에 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저항이 나요. 그렇죠. 전통과 문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일 문제가 법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고치자. 이거는 어떻게 토론이 되는데 아니 사람을 왜 법으로 다스려. 말과 설득으로 해야지. 정으로 해야지. 이건 이제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위반만 있어도 죽여버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말 같은 것도 발음을 해보라고 해요. 네. 발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죽이는 거. 아이고. 그래서 이 법가의 통치 철학에 제일 크게 반발한 사람들이 유가였어요. 아. 왜 그분들은 법이 아니라 정으로 해야지. 맞아. 아니, 근데 진시황제가 한 업적 중에 또 하나가 만리장성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건 아닌가요? 만리장성도 쌓죠. 근데 이 만리장성은 조금 과장이에요. 그래요? 예, 진시황이 혼자 쌓은 게 아니고 원래 나라마다 장성이 있었는데 그걸 연결을 하고 또 진나라가 통일을 하니까 그쪽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그쪽 장성 쌓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붙인 거군요. 이렇게.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만리장성을 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를 아까 통일하려고 수레하고 운하 닦고 했으면 돈이 돌아야 되려면 사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전국에서 인부를 뽑아다가 만리장성에 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국에서 그 애들 먹을 거 이런 거 날라줘야 그쵸. 되니까 수레와 운하와 도로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대토목공사를 일으켜서 국책 사업을 시작한 그러네요. 거군요. 고용이 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몰리고 뭔가 시장이 움직이게 이른바 되고. 뭐 마샬 플랜 같은 거. 아니 근데 진시황이 어떻게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굉장히 이 업적이 어마어마한데 이런 업적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폭군이라는 이 대명사가 되기도 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완벽하게 거의 막강한 권력을 단 한 사람이 틀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권력이 영원했었으면이라는 이런 어떤 초심을 잃어버린 마음 이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즘 필리핀하고 좀 비슷한데 어쨌든 빨리 뭔가 법을 통하게 해야 되니까 강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하면 없앤다. 그 유명한 게 분석행위라는 건데 육아를 찍어서 너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육아는 다 묻어. 책 다 태워. 이래버렸거든요. 이게 사실은 컸던 거예요. 너무 강압적으로 하니까. 처음에는 규정을 세게 하니까 말을 착착착 들어갖고 나라가 잘 돌아가. 근데 나중에 반란이 왜 나냐면 무조건 죽여요, 늦으면. 그러니까 만리장성인가 어디 썽사는데 역부를 데리고 오다가 비가 와서 강입으로 시간이 늦었어요. 다 죽게 된 거야. 융통성이 없군요. 그러니까 네. 반란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 죽을 바에는 이를 죽을 바에는 반란 일으키자. 근데 이제 뭐 항상 모든 것은 한쪽 면만 바라볼 수는 없으니까요. 왜냐면 융통성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한 가지 예외 규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당연히 다른 예외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군기가 문란해지고 뭐 이런 또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우리가 인정해야 돼. 왜냐면 그 시대에는 민주사회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거는 그 뒤로 정말 수천 년의 오랜 이 진통 끝에 그럼요.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진시황이 그랬다고 해서 요즘도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럴 거는 아니고 동시에 요즘 기준으로
너 어떻게 그런 짓을 하니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안 맞아요. 네. 어쨌든 중국이 통일 왕조로 지속되게 되고 지금도 중국이 저렇게 강대국으로 네. 간단합니다. 중국이 지금 30개 나라로 분열돼 있으면 저렇게 큰 소리 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그럼요. 큰 대단한 일이라고 역할을 할 한 수 거죠. 있는 건데. 아,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진시황의 최후는 어떻게 된지 궁금하거든요. 가장 그 결정적인 죽음의 원인이 아마 수은이었을 거예요. 나 그 얘기 많아요. 맞아요, 수은 맞아요. 왜냐하면 수은을 바르면 피부가 좋아지고 그런 게 일시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이가 계속해서 수은을 처방을 해요, 진시황한테. 근데 진시황 말년에 보면 전형적인 수은 중독에 의한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영지 보러 다니다가 아마 마차 안에서 그러니까 진시황이 만든 제도 중에 하나가 순행이라고 하는데 황제의 순행을 만드는 게 진시황이 처음 만든 거예요. 하긴 창의력은 넘쳐나. 그 순행을 하다가 이제 죽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바람에 왕위 세습이 제대로 안 돼요. 자기가 원래 했던 똑똑한 아들 태자한테 줘야 되는데 네. 진시황이 죽으니까 이제 그 간신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죽은 걸 비밀로 하고 시체를 사는 것처럼 가만히 태우고 다니면서 태자를 죽이고 그 제일 무능한 아들을 황제로 세워요. 호해라고 하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른바 조고라는 환관 관신이 나오죠. 진시황이 죽었는데 한여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차를 끌고 이제 환공을 하는데 시체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조고가 주변 마을에서 여러 광주리에 생선을 사요. 그래서 이거 생선 소금에 절여가지고 가서 왕께서 신하들한테 나눠준다. 그런 명목으로. 그러니까 비린내로 시체 썩은 냄새를 가리고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진시황제의 처음 통일부터 시작해서 죽음까지 쭉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 진시황의 업적을 통해서 아니면은 이 진나라의 쭉 스토리를 들으면서 좀 배워야 할 점, 얻을 수 있는 의미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 역사하고 관련이 있는데 진시황이 죽고 나서 법가가 굉장히 깨달음이 있어요. 아, 이게 무조건 법으로만 통치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원수 같던 유가랑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중국이라는 말을 유가가 고삐를 잡고 달려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뒤에서 숨어서 고삐를 재는 건 법가더라. 그러니까 제도는 다 법가의 걸 따라요. 그러나 어떤 통치할 때의 어떤 이데올로기라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유가. 그러니까 또 둘이 섞여서 왼수 같던 두 사이가 섞여서 국가 체제를 만드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고려 조선에도 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았던 문화도 그 영향을 상당히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지금도 왜 법원이나 대법원의 판례들을 보면 분명히 법적으로는 이렇지만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된다. 사람이 이렇게 마땅히 일해야만 한다 해서 형량이나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맞아요. 있거든요. 어쨌든 중국과 한국의 국가 체제라는 거 이것을 만들어 놓은 거는 진시황이 했던 공이 크다. 다음 이야기.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아우르는 대제국의 탄생. 역사의 판도를 바꾼 위대한 정복 전쟁. 그 선두에 섰던 전술의 천재이자 시대의 전쟁 영웅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정복 전쟁이 펼쳐진다. 얼굴 갸름하고 굉장히 튀었대요. 이 사람 취미가 밤에 잠을 안 자면서 전략 짜는 거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굉장히 차분하다가 전쟁 때는 굉장히 격정적이에요. 자기가 제일 앞에 싸우는 거죠. 모든 그 전투의 특징이 있는데 난 한 놈만 패. 특히 적적 대장 한 놈만 패. 알렉산더가 이제 뛰어난 게 순간 판단력, 용감무쌍하게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흔들어 놓으면 어디선가 빈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곧 짧은 균열이 생겼을 때 모든 것을 걸고 글로 들어가요. 자신감이 굉장했던 거네요. 그 알렉산드로스의 부대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 알렉산더 평생의 유일한 패배가 자기 부하들에게 당한 패배다.